21세기 자본론에 대해 설명해 주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이 43세 프랑스 경제학자로 하더라고요. 예, 저보다 2살 어린데요. 그래서 자격지심 느끼시는 건 아니죠? 예, 부끄럽기도 하고 좀 질투심이 많이 느껴집니다. 얼마나 이슈이길래 아직 우리 서점에서 만날 수도 없는 책이 이렇게 연이을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죠? 예,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발간이 됐고요. 올해 3월에 영어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 영어 번역본이 나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약 20만 부가 팔려나가면서요. 사회과학서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고 예. 특히 이 책 두께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. 700페이지.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매우 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. 피케티 신드롬, 피케티 현상이라고 하는 말로 일컬어지기까지 하는데요. 네.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크게 이제 2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이제 학문적 의미에서,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 의미에서 그런데요. 네. 현실적 의미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게 그동안 굉장히 심화되었기 때문에 그 300년에 걸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빈부 격차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것을 눈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거죠.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게 사실이구나라고 확인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요. 네네. 이게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. 예.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그 여파를 미쳤는데요. 이 이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월가를 점거하라, 월가를 점령하라, 아큐파이 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켰었죠. 예. 이 운동이 그렇게까지 그 대중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% 상위 1%가 부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가는 그 금융위기의 책임자인 그 금융 세력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부를 이제 되찾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 때문에 이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이제 현실적 측면에서 네.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에는 이제 학문적 의미 이것도 좀 이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. 그동안 이제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기본 정책들을 이끌어 나갔던 이런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. 네. 소위 말해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낙수 효과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기업이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 돌아가면 기업이 번 돈이 착착착 내려오면서 이게 소득 분배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. 그렇죠. 그렇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한 번도 실증적으로 이걸 증명해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시장주의라고 하는 게 그동안 자본주의 역사가 길면 13세기부터 짧게 잡아도 한 400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. 그동안 이런 시장이 모든 걸 다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말은 해왔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네. 그 한 피케티가 길게는 300년 가량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부와 그 소득의 분배 문제를 갖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 200~300년 동안 계속 부와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더라. 이게 이제 확인됐죠. 그래서 그동안 주류 경제학이 했던 거는 형이상하게 지나지 않았다. 말하자면 한 번도 실증적으로 증명해 본 바 없이 계속해서 규범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된다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. 그러면서 이제 큰 어떤 학문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빈부격차라는 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리고 굉장히 한쪽에 쏠린다라는 것도 일종의 선언 같았는데 피케티 이 학자는 300년에 걸친 증거 자료로 눈에 제시하면서 그게 아니다 심화됐다라는 걸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핵심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
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거든요. 부가 심화됐다는 걸 증명했다. 이게 가장 포인트인 건가요? 주요한 의미를 갖다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거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. 두 번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 의미. R이 G보다 항상 컸다.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네. R은 이제 자본의 수익률. 그다음에 G는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국민소득 성장률로 이제 보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근데 R이 G보다 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자본 수익률이 항상 경제 성장보다 컸더라. 이 말이 뭐냐면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는 항상 더 빨리 커진다.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돈을 버는 예. 현상이 노동을 가지고 파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가져온다. 예, 그렇죠. 그 말이죠.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걸 하는 게 실증했다. 예, 그게 실증되었다. 이 사회적 의미는 뭐냐면 그럼 부가 계속해서 세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, 않느냐 이 현상입니다. 그래서 부가 그 세습된다라고 하는 건 사회 계급 계층이 고착화된다라고 하는 걸 더 의미하고 심화되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게 대로 이어지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급의 사다리, 계층의 사다리. 그러니까 누구나 그 태어날 때의 어떤 지위하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자아 실현하고 지위를 갖다가 성취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던 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명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피케티가 제시하는 건 이걸 해결하는 방법. 그게 중요하죠. 예. 예. 그래서 이제 부의 세습,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에서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배분을 갖다가 다시 하자. 어떤 방법으로 그 세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뭐 소득세와 상속세의 누진적인 어떤 세율의 강화, 그다음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부유세를 부과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이제 해결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. 아하. 또 신나게 재반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 주류 경제 아까 말씀하신 규범적으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쪽에서 하는 일종의 반격일 텐데요. 그쪽에서 하는 주요 반격이 뭐죠? 뭐 주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요, 가장 크게는 이제 그 통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. 통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예. 통계 오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타격이 큰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통계가 가장 중요한 피케티의 무기인데. 예, 무기인데 이게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피케티 책 자체의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요. 근데 실제 자세히 읽어보면 네.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겁니다. 뭐 1920년대 뭐 스웨덴 부의 집중을 갖다가 뭐 53.8%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알고 봤더니 1908년도 수치더라. 뭐 1920년대는 뭐 51.5%였다. 그래서 굉장히 큰 흠집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. 크게 전체적인 추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뭐 미미한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추이 자체, 그러니까 논제 자체를 허물어 버릴 정도의 큰 실수는 아니다. 예. 역사적 추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. 굉장히 정밀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한 건데 언론에서는 이제 마치 그 통계 오류 이러면서 책 자체가 주장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제목을 달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. 한국도 굉장히 부의 불평등이 심하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소득, 그 부의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 그 데이터의 시계열 그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요. 미국이나 뭐 영국, 프랑스, 독일처럼 그 피케티가 한 작업처럼 뭐 100년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100년이라는 게 잠깐 궁금한데 100년짜리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? 100년짜리 자료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일찍 시작한 나라들 이런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요. 그 국세청 자료가 또 있고요. 그다음에 증권 시장의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통계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 뭐 100년 이상까지 이제 자료를 구할 수가 있고요. 특히 이제 피케티가 한 자료는 없는 자료까지 막 뒤져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그래서 실증적 의미가 중요하군요. 예.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사실 그런 시계열적인 분석이 조금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?
최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조강 의원이요. 네. 그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서 100분위로 나눴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소득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자를 통합을 해가지고요.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100단계로 나눈 거죠.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세운 거군요. 예.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. 그 전체 그 소득 중에 34.3%를 상위 10%가 가져간다라고. 예. 이중 뭐 한 30%, 즉 전체의 한 10.6%는 상위 1%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아하. 그다음에 그 순자산액을 보면은요. 그 상위 20%가 8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. 하위 20%는 450만 원을 불과해가지고 어머. 상위 20%가 하위 20%의 187배 정도. 187배.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,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건 평균 값하고는 조금 다른데요. 말하자면 1등에서 100등까지 났을 때 50등의 소득이 얼마냐. 네네. 이걸로 그러니까 통계를 낸 게 있는데. 평균 개념보다 훨씬 더 좀 현실에서 예. 느껴지는 그렇죠. 부분이겠어요. 평균은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오죠. 그렇겠죠. 예. 네. 근데 그 1등이 많이 중위소득, 가졌으니까. 예. 위로 쏠림 현상이 네.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위 그 중위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뭐 이건 개인 소득입니다. 가계 소득이 아니라 네. 예, 그 중위소득이 월 140만 원 정도 월급이. 50등이. 예.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50% 이하가 월 14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득 통계로 드러났습니다. 추이도 중요할 텐데 그게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? 50등에 받는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? 추이 자체가. 상대적으로 그렇죠. 예.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현실의 어떤 그 빈부격차의 문제를 굉장히 실증적으로 잘 짚어낸 것이 이제 21세기의 자본론이긴 한데 어떠세요? 보니까. 네,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그 훌륭합니다. 이제 훌륭한 측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서 몇백 년 동안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아까 말했던 주류 경제학의 형이상학적 그 주장들을 갖다가 날려버리고 그 현실에 체감할 수 있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다 잘 그 실증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데요. 네.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아쉽다고 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장기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그 모으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론화 작업은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론화? 예, 그래서 21세기 막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론적 정교함이 좀 없고요. 아직 좀 이론의 체계화가 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피케티가 내세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R이 G보다 항상 크다라고 하는 통계적 사실인데 네. 왜 그렇게 되느냐? 그러면 왜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이 벌어지느냐? 예, 자본주의의 메커니즘,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.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에 대한 정교한 체계함, 체계적임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론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.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군요. 네, 그래서 자본주의의 뭐 동학, 역학 이런 거를 갖다가 이론화해야 되는데 이제 막스는 뭐 지금 어떻게 평가하든 19세기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고요. 근데 21세기 자본론에서는 그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계적인 사실을 모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보여준 이것의 위대함은 있는데 예. 이론적 작업은 더 필요하다. 어허. 그래서 21세기의 막스 뭐 이 표현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조금 적합한 건 아니다. 아하. 예. 43살이라고 하니까요. 조금 있다가 그런 이론적 정교함을 가진 어떤 책을 또 내기를 기대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이슈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앞으로 이제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.